안녕하세요. SK증권 이호석입니다. 오늘은 리얼옵션 두 번째 시간이고요. 지난 시간에는 리얼옵션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린 그런 배경들에 대한 얘기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다면, 오늘은 리얼옵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리얼옵션이 주식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중점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인데 앞에 내용도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첫 번째 내용을 못 들으신 분도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을 빨리 드려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시간에는 거의 한 40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이야기들을 아주 장황하게 했는데, 사실 중요한 거는 더 사람들이 위험한 투자를 많이 하는 이유에 대한 부분, 그리고 복권이 밸류에이션을 해보면 어떻게 되는 건지, 그리고 복권을 사는 것과 파는 것이 있는데 그중에 어떤 것이 더 유리한 게임인지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옵션을 결국은 이제 뭐 복권의 얘기도 하고 뭐 옵션을 사는 거 파는 거 얘기도 했지만, 결국은 옵션을 사는 것이 갖는 어떤 경제적 효용은 수익 구조가 굉장히 특이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제가 위험한 사람들이다라고 표현을 했던 거는, 사람들이 자꾸 옵션 같이 굉장히 위험하다. 옵션은 물론 수익 구조가 좋다라는 특징은 있지만 자기의 투자금을 전액 날려버릴 수 있다라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레버리지가 굉장히 큰 상품이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상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 옵션을 투자하신 분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실제로 이제 복권의 비유를 많이 하는데, 복권은 우리가 위험하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요. 복권을 여러분이 사실 때는 복권을 몇 장 살지를 결정을 하고요. 사는 규모 자체를 여러분이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즉, 옵션을 한 장 살지 두 장 살지 얘기를 하면서 그 돈은 그냥 잃어도 되는 돈, 그냥 버려도 되는 돈,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 복권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복권 1,000원은 그냥 잃어버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옵션 같은 경우에도 금융자산 투자를 하는데 전액 손실을 각오하고 사는 투자는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옵션은 그렇다는 거죠.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하단이 막혀 있다라는 거라고 계속 말씀드립니다. 왜 위험한 사람들이 많아지냐, 그 부분에 대해서 역설적으로 카플란 총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액세스 리스크 테이킹에 대한 걱정 때문에 나는 포워드 가이던스를 채택하는 것을 반대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가 사실은 역설적으로 위험한 투자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말해주고 있는 거다라고 말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은 카플란 총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포워드 가이던스를 채택했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의 관점에서 그냥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앞으로 더 위험한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투자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게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에요. 네. 위험한 투자를 하는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제가 그림을 그려가면서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핵심적인 얘기는 중위험 중수익이 많이 없어졌다라는 측면이고요. 자, 이게 많이 없어졌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유틸리티 펑션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투자자들이 위험 선호도가 높아졌다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시간의 방으로 들어갔다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제가 이제 3차원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두 가지 그림을, 검정색 그림은 이렇게 돼 있어서 A가 이제 효율적 투자가 되는 거고요. 파란색 선은 이렇게 돼서 두 가지가 모두 변했기 때문에 효율적인 투자라고 할 수 있는 투자처 자체가 위쪽으로 옮겨갔다, 오른쪽 위쪽으로 갔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변동성이 크더라도 기대 수익이 높은 종목들, 그러니까 기대 수익이 높은 상품에 대한 투자 선호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거를 선택을 강요받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이거를 제가 만든 용어로 일드 헌터 혹은 알파 헌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실은 알파 헌터, 그리고 위험한 투자, 버블, 이런 부분들이 안 좋은 부분 분명히 있고 부작용은 심각합니다. 그런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연준은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성장과 혁신이 있기 위해서는 이런 투자들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니콜라가 나온 상황, 뭐 최근에 이제 니콜라가 다시 또 반등하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상황들은 안타까운 사실이죠. 뭐 니콜라가 사기든 아니든
사기를 치는 회사들은 앞으로도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과 혁신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이런 투자는 불가피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높아심에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거는 뭐냐면, 제가 이게 옳다, 그르다, 이게 그러면은 뭐 복권을 다 사고 막 위험한 투자해서 다 망하라는 얘기냐? 그게 절대 아니고요. 이러한 그 환경이 계속해서 투자자들로 하여금 위험한 투자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는 거고, 그럼 우리가 대응해야 될 거는 어떤 거냐?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면 된다는 거죠. 투자를 양극화해야 된다라고 흔히 바벨 전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중위험 중수익 쪽에서 아예 위험하지 않은 쪽하고 위험한 쪽으로 나눠야 된다. 80대 10이 20대 20이 됐든 90대 10이 됐든 그런 식으로 나눠야 된다라는 거고요. 이 나누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제 이쪽은 주식이 되거나 아니면 변동성이 높은 다른 상품들이 될 텐데, 그런 상품에 대한 투자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앞으로도 그렇게 될 거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저희 생각에는 뭐 저처럼 이렇게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공부시켜주는 채널들을 좀 많이 활용을 하시고,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막 이렇게 막 뭐 현혹시키는 그런 투자 말고, 개인적으로 공부를 많이 해서 실제로 개인의 의지에 의해서, 개인의 판단에 의해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투자처들을 많이 찾기 위한 노력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옵션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제 복권을 가져왔었고요. 복권의 수익 구조는 굉장히 특이한데, 이 왼쪽하고 이 오른쪽이 너무 다른 수익 구조를 갖는다라는 거고요. 핵심은 여기가 컨트롤러블입니다. 즉, 손실을 컨트롤할 수 있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콜옵션은 복권을 몇 장 사는지는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쪽은, 즉 unlimited 개인은 이익이 그 무한대라는 거예요. 그 제한이 없는 거예요. 복권을 사가지고 수익은 굉장히 큰 수익이 날 수 있어요. 물론 확률이 낮지만요. 자, 그러니까 확률이 높고 낮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중요하죠. 그렇지만 확률이 높고 낮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이 수익 구조를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왼쪽은 로스고 오른쪽은 게인이란 말이죠. 왼쪽은 안 좋은 거고 오른쪽은 좋은 거란 말이에요. 그럼 안 좋은 것과 좋은 것 중에서 어떤 쪽에 불확실성을 노출시켜 놓을 것이냐, 어떤 거를 확실하게 막아 놓을 것이냐,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콜 옵션을 사든 풋 옵션을 사든 옵션을 매수한 포지션은 내가 안 좋은 쪽에 대한 부분을 컨트롤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막아놨다는 겁니다. 리미티드 로스예요. 그렇지만 언리미티드 게인입니다. 반대의 경우에는, 이렇게 되는 경우, 반대의 경우를 제가 뭐 DLS를 소개하면서 말씀드렸는데, 반대의 경우는 이익은 막아놓고 손실은 열어놓는 그런 상품은 좋지 않은 상품이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네. 물론 그게 수익이 계속해서 꾸준히 날 수도 있지만, 불확실한 거를, 안 좋은 쪽을 불확실하게 노출시켜 놓는 거는 좋은 선택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정말 리얼 옵션으로 들어갑니다. 목차를 말씀드리면, 일단 리얼 옵션이 적용되기 위한 세 가지 조건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결정적인 차이는 변동성에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는 옵션이 된 주식들, 옵션이 되지 않은 주식들,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설명을 드리고요. 마지막에 이제 현실과 환상에 대한 얘기도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얼 옵션이 적용되기 위한 세 가지 조건. 첫 번째, 기초 자산입니다. 기초 자산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행사 가격이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 만기가 있어야 됩니다. 자, 이 옵션의 용어들이기 때문에 옵션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면 이 뭔 소리야 이렇게 하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기초 자산이 뭐고 행사 가격이 뭐고 만기가 뭔지 좀 설명드려 볼게요. 자, 이게 제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삼성전자 콜 옵션이었습니다. 삼성전자를 5만 원에 살 수 있는 권리다라고 얘기했고요. 자, 연말까지 삼성전자를 5만 원, 연말에 12월 31일 날 5만 원에 살 수 있는 권리, 이런 거를 이제 콜옵션이다라고 얘기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콜옵션은 이렇게, 수익 구조는 5만 원이 넘어설 때부터 이익이 나기 시작해서 이런 식으로 된다고 얘기했고요. 자, 5만 1,000원이 되면은 똔똔이 된다라고 했죠. 여기 이제 1,000원이라고 가정하면, 그리고 나서 이제 5만 5천 원이 되면
4,000원을 번다. 그래서 4배를 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여기서 첫 번째 기초자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이제 기초자산이에요. S 삼성전자 주식입니다. 삼성전자 주식을 5만 원에 살 수 있는 권리, 이게 이제 콜 옵션인데, 이 콜 옵션을 이제 이 콜 옵션의 가치는, 자, 이게 설명드려 볼게요. 자, 콜 옵션. 자, 여기 콜 옵션이 있습니다. 이 콜 옵션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니까 옵션이라고 하고, 요거를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는 이제 파생 상품, 데리버티브스라고 하죠. 파생 상품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뭔가에서 파생됐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요거를 파생된 상품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파생된 상품이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 콜옵션이 뭔가에서부터 파생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삼성전자를 5만 원에 살 수 있는 권리라고 하는 콜옵션은 파생 상품인데, 이 파생 상품의 가격은 스스로 결정을 못 합니다. 옵션은 자기 혼자 스스로 자기의 가격을 결정할 수가 없어요. 어디서, 무엇에 의해서 파생되는 결과냐면, 이 삼성전자 주가에 의해서 파생된 결과입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 가격이 변한다라는 거죠. 삼성전자 주가가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고요. 이게 바로 뭐라고 하냐면, 이게 기초자산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underlying asset입니다. 자, 이해되시죠? 파생 상품이라는 것에서 기초자산의 의미는 이런 의미입니다. 두 번째, 행사 가격입니다. 자, 이 행사 가격은 여기 있는 게 5만 원이 행사 가격이에요. 자, 이 5만 원이 행사 가격인데, 이 행사 가격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면요. 5만 원에 살 수 있는 권리잖아요. 그래서 이 5만 원이라는 거를 기준으로 했을 때 5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 이제 이익이 나는 거고요. 5만 원이 안 되면 손실이 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쪽 세상과 왼쪽 세상과 오른쪽 세상이, 왼쪽 세상과 오른쪽 세상이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런 이벤트가 일어나는 경우를 보고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컨틴전트 이벤트, 특정 이벤트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특정 이벤트예요. 5만 원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 특정 이벤트가 있었다라는 얘기고, 이게 바로 뭐라고 하냐면은 스트라이크 프라이스, 즉 행사 가격입니다. 즉 5만 원에 살 수 있는 권리니까 5만 원이라는 숫자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 주가가 얼마에 살 수 있는 권리냐, 이 얼마에 살 수 있냐, 이게 이제 좀 중요하다는 거고요. 세 번째 옵션은 특징이 되는 게 이제 만기가 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만기가 있다라는 거는 뭐냐면요, 12월 말까지만 살 수 있는 권리예요. 이게 뭐 내년에 가면 옵션 가치가 없는 거죠. 내년에는 의미가 없어요. 12월 말까지만 살 수 있는 권리니까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옵션을 모르셨더라도 이걸만 보셔도 이해를 하실 수 있게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기초자산, 행사가격, 그리고 만기, 이 세 가지가 이제 이 세 가지에 적절하게 적용될 수 있는 주식이어야지만 리얼 옵션을 적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설명드려볼게요. 또 그럼 기초자산이라고 하는 게 뭐냐? 네 말대로라면 어떤 주식이 다른 변수, 즉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볼까요? 삼성 뭐 어떤 주식을 Y라고 한다면 이렇게, 그죠? 이 X라는 것이 그러면 기초자산이네. 이게 이제 기초자산이 돼서 여기한테 영향을 주는 거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럼 이런 거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구리 가격하고 코스피의 소재 업종, 뭐 포스코, S-오일 뭐 이런 회사들의 그 상관관계를 보시면 2008년을 그린 거거든요. 2008년 그림을 보면은 뭐야 이거 완전 똑같이 가네요. 예, 거의 상관관계가 높아서 X가 Y에 영향을 많이 주는구나. 그러니까 야, 그러면은 구리 가격이 그 기초자산이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6번 그림입니다. 이거 보시면 소재 업종은 이렇게 되는데요. 구리 가격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뭔가 지금 달라졌다라는 얘기고, 이런 달라졌기 때문에 설명력이 약하다는 겁니다. 설명력 자체가 많이 약화됐다라는 게 이제 중요한 것 같아요. 설명력이 약화됐다. 그래서 구리 가격이 S-오일의 기초자산은 아닙니다 라는 거죠.
S-오일 뭐 그리고 아니 뭐 유가가 뭐 SK 이노베이션의 그 기초자산은 아닙니다. 이런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소재 업종이라고 얘기하는 이 업종들이 어떤 특정한 그 뭐 상품 가격, 뭐 커머더티 가격에 의해서 결정되거나 아니면 금리에 의해서 결정된다거나 이런 부분은 기초 자산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설명력이 너무 약해요. 그러면 설명력이 강한 거 뭐야? 그러면 네가 얘기해봐. 이런 거죠. 신작이나 게임을 발표하기 직전에 있는 신작 게임입니다. 즉 신약이 이제 임상이에요. 임상 결과가 이때 발표가 되면 임상 성공, 임상 실패 이러면 어떻게 되죠? 주가가 그러니까 주식에 반영된 옵션의 가치라고 한다면 실패할 땐 빵이죠. 실패할 때는 빵이니까 투자한 건 없으니까 이렇게 그려봅시다. 0이죠. 성공하면 쭉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림이 그려질 수 있는 즉 그리고 이 신약과 신작 게임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클 때 이런 걸 기초 자산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주식에 반영된 옵션의 가치는 이런 식으로 변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리고 행사 가격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행사 가격이라는 거는 아까 제가 이 그림으로 설명드렸죠. 행사 가격을 전후로 해서 왼쪽과 오른쪽에 이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되고 이 5만 원이라는 기준으로 해서 많이 변한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행사 가격인데요. 이 그림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이 만약에 설사 구리 가격이나 소재 업종 지수나 이게 밀접한 영향을 준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구리 가격이 얼마를 넘어가면 좋은 영향을 주고 그 못 넘어가면 안 좋은 영향을 주고 이런 개념이 아니죠. 그냥 구리 가격과 소재 업종은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이런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냥 똑같은 관계가 있다는 거죠. 특정한 이벤트에 따라서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갑자기 바뀌고 그러니까 구리 가격이 예를 들어서 뭐 유가가 예를 들어서 40불을 넘어가면은 엄청 좋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좋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유가가 뭐 좋으면 좋은 걸로 이렇게 쭉 올라간다는 거죠. 예. 이렇게 되는 그림은 안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아까 말씀드렸던 신약이나 신작 게임은 똑같아요. 아까 그렸던 그림이랑 똑같습니다. 성공하면 대박, 그죠? 실패하면 안 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 구조가 딱 그림이 명확하게 이렇게 구분을 지어서 위쪽, 아래쪽 이렇게 나타나야지만 행사 가격이 있는 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행사 가격이 있다라는 사실 자체는 컨틴전트 이벤트다. 그러니까 뭔가 이 회사의 펀더멘탈에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나는 변곡점이 있어야 가능하다. 이게 있는 회사만 주식 리얼 옵션을 적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만기입니다. 이 만기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이런 예를 들었어요. 자, 그 NC소프트를 예를 들어볼게요. NC소프트가 리니지 신작을 발표했습니다. 근데 이제 NC소프트의 주가는 NC소프트의 그 펀더멘탈을 따라서 갈 거예요. 그래서 그냥 펀더멘탈이 우상향한다고 보고 이렇게 되다가 자 신작이 돼가지고 잘 됐어요. 그럼 펀더멘탈 한 단계 레벨업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만약에 잘 안 됐어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갈 겁니다. 이렇게 그죠? 이런 식으로 주가는 이렇게 주가의 이제 펀더멘탈을 그려보면 이렇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특정 이벤트라고 했을 때 여기서부터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되기 시작했다라고 보면은 이제부터는 애널리스트들이 이번 게임 이거 대박입니다. 아니요,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할 때입니다. 이 시작하면은 주가가 어떻게 되냐면요. 쭉 올라갑니다. 자,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게 리얼 옵션입니다. 즉, 옵션의 가치, 주가에 반영되는 옵션의 가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보시죠. 요 부분이 옵션의 가치입니다. 옵션의 가치는 처음에 애널리스트들이 야 이거 이 게임 대박이에요라는 얘기가 나올 때부터 시작이 돼서요. 언제 끝나냐면요. 요 끝나는 시점은 언제냐면 이 게임은요. 일 매출이요. 20억 나오는 게임이에요. 끝. 그러면 옵션의 가치가 끝납니다.
이 옵션이라는 거는 이 게임이 될까 안 될까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올 때일수록 옵션의 가치가 커지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이거 얼마 되는 게임이잖아. 그냥 다 얘기 끝났는데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순간 끝나는 거라는 거죠. 자, 이걸 신약으로 다시 적용을 해볼까요? 신약이 자, 임상 이상 일정 나왔습니다. 2달 후에 결과 나와요. 그럼 그때부터 옵션은 시작됩니다. 그래서 옵션이 가치가 커지는 거죠. 야, 된대더라, 안 된대더라. 그래도 될 수도 있잖아. 이러면서 주가가 올라가다가 여기에서 이제 쭉 떨어집니다. 언제요? 임상 결과가 나오면 옵션의 가치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만약에 잘 되면 또 다시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이렇게 그냥 가는 거죠. 빠진다는 거죠. 옵션의 가치는 빠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이제 얘기할 때는 뭐 세론 뉴스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근데 이거 아니고 옵션의 가치로도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런 의미다라는 겁니다. 옵션이 어떻게 주가에 반영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만기가 있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옵션의 가격 결정에 미치는 요인입니다. 이거는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한번 볼게요. 기초자산 행사 가격. 아이고 이거 뭐 어려운데 그래도 제가 뭐 재미없다 하시는 분은 그냥 넘어가시더라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쓰니까 칠판 같네요. 그죠? 콜옵션의 가치가 있고 스트라이크 프라이스, 그러니까 그 기초자산의 가격이 있다라고 해봅시다. 콜로 할게요. 풋은 이제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니까. 자, 행사 가격, 기초자산의 행사 가격이 자 이제 콜 옵션은 이렇게 된다라고 했죠. 만기의 수익 구조는 이렇게 됩니다. 근데 기초자산의 가격이 올라가요. 즉 삼성전자 주가가 계속 올라가요. 삼성전자 주가가 올라가서 5만 원에 살 수 있는 권리를 샀는데 5만 5천 원이 됐고 6만 원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가치가 올라가죠. 당연히 가치가 올라갑니다. 5만 5천 원이 되면 5만 원에 살 수 있는 권리는 당연히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죠?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가는 거예요. 행사 가격이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반대로. 자, 5만 원에 지금 이제 삼성전자가 5만 5천 원인데 이거 뭐야? 이거 보니까 행사 가격을 바꾼 거예요. 자, 5만 원에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콜옵션이 있고 5만 5천 원에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콜옵션이 있다고 해보세요. 삼성전자 주가는 지금 5만 원이에요. 5만 5천 원이에요. 그러면 얘가 이 콜옵션이 가격이 높을까요? 이 콜옵션이 가격이 높을까요? 당연히 이게 높죠. 5만 원에 살 수 있는 권리가 더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반대로 행사 가격은 올라갈수록 콜옵션의 가치는 낮아지는 역의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이자율이나 기초자산의 배당 이런 부분은 이거는 이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이거는 기회비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블랙졸즈에 대해서까지는 설명을 안 드리겠지만 콜 옵션을 가치를 결정할 때 그 어떤 식으로 비교를 하냐면 콜 옵션을 가지고 있는 거랑 주식을 가지고 있는 거랑 비교를 해요. 콜 옵션을 가지고 있으면은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레버리지가 생기잖아요. 즉 제가 말씀드렸죠. 삼성전자 주식을 만약에 산다고 하면 삼성전자 주식을 사면 5만 원이 들잖아요. 5만 원을 산다고 하면 5만 원이 듭니다. 그런데 삼성전자 주식을 5만 원에 살 수 있는 권리만 사면 얼마 들어요? 1,000원이 들죠. 1,000원. 그죠? 그럼 이 1,000원이 들면 나머지 49,000원은 은행에 넣어놓을 수 있잖아요. 이게 이자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걸 안 하고 요걸 했을 때 드는 이득이 커지는 거죠. 그죠? 이자율이 커질수록 콜옵션의 가치는 올라갑니다. 그죠? 이 49,000원을 굴릴 수가 있잖아요.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원래는 이 두 가지가 결국 같아진다라고 해서 콜옵션의 가치가 계산되는 게 이제 블랙쇼즈 모형인데 그것까지 설명하지는 않겠고요. 너무 무서워하지 마시고요. 그냥 개념적으로 이해되시죠? 이자율이 높아지면 콜옵션의 가격이 올라갑니다. 기초자산의 배당이 높아지면 기초자산의 배당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걸 가졌을 때 좋은 점이잖아요. 기초자산을 가졌을 때 좋은 점. 그런데 콜옵션을 가지고 있으면 배당을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기초자산을 갖는 게 좋은 경우는 배당 때문에 좋습니다. 그럼 배당을 준다는 얘기는 이게 더 좋다는 얘기니까 얘의 가치는 떨어진다라는 얘기가 되고 떨어진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나서 기초자산의 변동성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요. 자, 이 부분이 또 상당히 중요한 얘기여서 이 그림을 한번 설명해 볼게요. 변동성. 자, 5만 원짜리예요. 또 다시 자, 5만 원에 살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의 주가가 1년 내내 여기서 머무는 거예요.
4만 9천 원 됐다가 5만 1천 원 됐다가 왔다 갔다 여기 계속 여기만 있어요. 그럼 5만 원에 살 수 있는 권리를 글쎄요, 왜 사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반면에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주가가. 뭐 4만 5천 원에서부터 5만 5천 원까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5만 원에 살 수 있는 권리는 가치가 올라갑니다. 왜냐면 이거는 살 필요가 없잖아. 근데 이거는 가치가 생기잖아요. 왜냐면 4만 5천 원일 때 사가지고 5만 5천 원 될 것 같을 때 팔고 막 이렇게 거래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변동성이라는 거는 매우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변동성은 상당히 중요한 팩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변동성이 커지면 당연히 콜옵션의 가치도 커집니다. 상대적으로 풋옵션의 가치도 마찬가지예요. 나머지는 다 올라가면 내려가고 내려가면 올라가고 올라가면 내려가고 내려가면 올라가고 근데 요 두 개는 올라가도 올라가고 콜도 올라가고 풋도 올라가고 콜도 올라가고 풋도 올라가고입니다. 만기까지 남은 시간도 커지면 커질수록 이렇게 된다라는 건데요. 만기까지 남은 시간은 다시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자, 콜옵션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이 그림은 뭐냐면요. 이 그림은 만기 시점의 그 수익 구조예요. 만기 때의 수익이에요. 즉 5만 원이 되면 이때부터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는 만기 때 수익 구조예요. 만기 때. 만기 전에는 그럼 어떻게 되나요? 만기 전에는 이렇게 됩니다. 이게 옵션의 가치예요. 근데 만기가 좀 오래 남았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만기가 오래 남을수록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가치가 올라간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만기가 점점 가까워질수록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점점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바뀐다라는 겁니다. 옵션의 가치는 점점 이 모양이 되기 때문에 옵션의 가치는 시간이 많이 남을수록 만기가 오래 남을수록 커진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변동성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중요한 건 변동성이다. 왜 변동성이 중요하냐면 이 그림으로 한번 보세요. 자,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리얼 옵션의 세계가 있어요. 리얼 옵션의 세계가 있어요. 리얼 옵션의 거래가 되는 주식이 있습니다. 이런 주식은 제가 말씀드렸던 건 뭐 제약회사도 있고 신약과여 회사도 있고 게임 회사도 있고 그리고 이제 엔터테인먼트 회사도 여기에 해당되겠죠. 근데 요런 회사들, 요런 주가들 리얼 옵션이 적용되는 주가들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은 주식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대부분이 그렇지 않은 주식이에요. 대부분이 그렇지 않은 주식인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키포인트가 나옵니다. 이제 중요한 거는 이쪽에 있는 회사들은요. 변동성이라는 게 네거티브예요. 즉 변동성이 크면 클수록 오히려 주가에 안 좋은 영향을 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옵션의 성격을 가진 주식은 변동성이 크면 클수록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라는 겁니다.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이게 키포인트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뭐냐면 리얼 옵션이 되는 주식이 좋습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지 않은 주식과 리얼 옵션이처럼 거래되는 주식 간에는 완전히 다른 성격이 있는데 그게 바로 변동성이니까 변동성이 클수록 오히려 좋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제약회사가 신약을 발표하기 전이라서 주가가 오르는 게 아니고요. 단순히 게임 회사가 기대감으로 오르는 게 아니고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을 때 오히려 변동성의 가치가 커지기 때문에 변동성에 따른 옵션의 가치가 커지기 때문에 주가가 좋을 수도 있는 겁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죠. 자, 이해가 되셨길 바라면서 자, 네. 이제 옵션이 된 주식들로 넘어가겠습니다. 옵션이 된 주식들은 첫 번째는 제약바이오 회사, 게임 회사, 그리고 여기에 이제 제가 하나 더 넣는다면 엔터 회사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빅히트 상장을 앞두고 있고, 그런데 이 빅히트에 대해서도 사실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동안 말씀드렸던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무형자산, 빅히트에는 유형자산이 없어요. 무형자산으로 돈 버는 회사. 왜냐하면 요거는 감가상각도 없고 신규 투자에 대한 것도 부분이 제한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이라는 거고요. 두 번째 ERP 금리죠.
팬심. 팬심이 클수록 ERP는 낮아집니다. 아마도 빅히트의 주주가 된 사람들은 ERP가 상당히 낮을 거라는 걸 우리가 짐작해서 알 수 있고요. 빅히트의 미래를 끝까지 보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가도 주식도 잘 안 팔 겁니다. 그게 ERP가 낮다는 걸로 설명이 된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가 바로 리얼 옵션입니다. 리얼 옵션이 왜 얘네들이 빅히트가 리얼 옵션이냐라고 얘기한다면 이런 그림인 거죠. 자, 빅히트 BTS를 만들기 위해서 투자했던 비용들은 내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컨트롤러블 한 거죠. 컨트롤한 거죠. 그리고 이걸 성공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구조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이익이요, 그죠? 그리고 만약에 실패했을 때는 내가 투자한 그 R&D 비용이 그냥 날리는 거죠. 그죠? 컨트롤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규모는 컨트롤 할 수 있다. 이게 콜 옵션, 리얼 옵션의 성격을 그대로 갖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물론 잘 안 됐을 경우도 있잖아요. 잘 안 됐을 경우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여기는 리미티드가 있고요. 손실에는 제한이 있잖아요. 내가 투자한 거에 제한이 있지만 이익은 이렇게 늘어난다라는 콜 옵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행사 가격은 실제로 이 BTS든 아니면 신약이든 아니면 신작 게임이든 이게 이 트리거가 돼서 잘 되는 순간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 안 되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상당히 그 컨틴전트한 이벤트, 즉 특정한 이벤트가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해가 되셨길 바라면서 넘어갈게요. 두 번째는 의외로 또 부도 위험이 있는 회사도 이런 회사입니다. 자, 이게 그 리얼 옵션을 얘기를 할 때 뭐 많은 분들이 야, 이거 장밋빛 뭐 꿈과 희망, 뭐 드림, 막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시겠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뭐냐면 부도 위험이 있는 회사도 리얼 옵션입니다. 이거 볼까요? 부채의 장부가가 여기 있으면요. 부채의 장부가가 안 되면 기업 가치가 부채의 장부가가 안 되는 순간에는 이건 뭐예요? 청산입니다. 청산. 회사가 없어져요. 제로가 되는 거죠. 근데 이쪽은요. 플러스가 되는 거죠. 회사가 살아납니다. 고인 컨설 하는 겁니다. 계속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제 보시면 어제 이제 니콜라가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니콜라 주가 올라가는 거 이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니콜라 회사는 리얼 옵션이 됩니다. 좋은 의미의 리얼 옵션이 아니고 안 좋은 의미의 리얼 옵션. 왜냐면 청산되면 없어질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않다면 계속 간다라는 생각으로 얘네들이 사람들이 여기에 이제 베팅을 한다는 거죠.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콜 옵션의 가치에 대해서 좀 더 높은 프리미엄을 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이거 투자의 관점에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아 이거 망해야 되는데 망하기 직전에 회사가 왜 이렇게 비싸? 망하기 직전에 아니 잘 나가는 회사들도 PER이 야 지금 막 20배 되면 비싼데 이거 곧 망하겠다고 하는 회사들이 PER이 뭐 50배, 100배 되는 게 말이 되니? 말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상황에 따라서 이만큼의 차이는 옵션의 가치가 여기 부과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허츠라는 회사를 연초에 막 사람들이 많이 샀다라고 해가지고 아이고 왜 저런 걸 왜 사?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이 허츠를 사는 사람들은 딱 뭘 사는 거랑 똑같아요. 복권을 사는 거랑 똑같은 거죠. 이거는 복권을 사는 거랑 똑같다. 그래서 그만큼 좀 더 높은 가격에 거래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서두에 잠깐 하나만 말씀드리면 제가 디인프라 코어를 처음에 숏을 했다가 힘들었다라는 얘기를 몇 번 드렸는데 이걸 숏을 해가지고 아이고 이거 망할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했는데 망하지 않는 이벤트가 나오자마자 이렇게 되면서 주가가 두 배 올라버려 한 아주 짧은 시간에 두 배 올라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게 상당 기간 내려오지 않았습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펀더멘탈이 안 좋은 회사들도 이걸 투자를 하자라는 의미보다는 숏을 하지 말자라는 의미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투자도 뭐 좋은 방법으로 한다면 전략을 세워서 하신다면 좋은 투자 전략이 되겠죠. 세 번째는 옵션이 된 주식들에서 무형자산입니다. 무형자산은 제가 이제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이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보시면 자 캐피탈라이즈 보신 분은 넘어가셔도 됩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익스펜스 자, 이거는 자본화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요거는 비용 처리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걸 두 개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든 예시가 결혼하기 전에 제가 결혼식 가서 결혼식장에 내가 갔던 친구가 나한테 축의금을 주러 내 결혼식에 올 것 같으면 캐피탈라이즈를 하고 안 올 것 같으면 비용 처리를 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얘기를 듣고 제가 아는 형이 너무 쪼잔해 보인다 바꿔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마땅한 게 생각이 안 나요. 혹시 생각나는 게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제가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전후라고 제가 이제 얘기를 하고요. 어, 뭔가 플랫폼이든 공장이든 완성되기 전과 후라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제 롯데케미칼을 얘기를 드리고요. 롯데케미칼이 미국에 ECC를 공장을 질 때 3조 원이라는 돈이 투자가 되는데 이건 캐시 아웃입니다라고 얘기했고요. 캐시 아웃이 되면 요거는 어떻게 표현되냐면 현금이 돈이 밖으로 나간 거긴 하지만 요거는 캐피탈라이즈 합니다. 즉 자본화합니다. 그래서 비용 처리를 안 합니다. 요거죠. 요건 전부 이쪽으로 가고요. 비용 처리를 안 하고 즉 IS에 들어가지 않고요. BS에만 들어갑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완성되고 나서는 매출이 발생하면서 그리고 여기에 이제 감가상각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익이 좀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감가상각 때문에. 근데 감가상각은 뭐냐면 이 캐시아웃 되는 게 이런 식으로 연결이 돼서 감가상각으로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면은 내가 이 3조 원이라는 돈을 투자했을 때 공장이 완성되기 전에는 캐시아웃이 되지만 실제로 손익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실제로 완성된 후에는 이게 부담으로 작용한다라는 거죠. 손익의 부담으로 작용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무형자산 같은 경우에는 무형자산 투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플랫폼이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이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비용으로 다 처리한다고 했어요. R&D 비용, 마케팅 여기 활용되는 이 비용들은 다 이쪽으로 가지 않고요. 다 이쪽으로 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비용 처리한다고요. 비용 처리한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완성이 된 이후에 매출이 나오면 즉 우리가 이제 플랫폼에서 매출이 나오기 위해서 머니타이제이션 이렇게 얘기하죠. 매출이 나오기 시작하면 뭐가 되나요? 이게 빠지는 게 없다라는 얘기가 되고 갑자기 이익이 점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뭐 네이버 카카오를 통해서 봤던 것처럼 이익이 여기서는 이렇게 되다가 이런 식으로 되는 모습 이 타이밍이 뭐냐면은 무형자산이 머니타이제이션 즉 매출을 일으키기 시작했을 타이밍이다라는 거고 이런 식으로 컨티전트 이벤트 즉 특정 이벤트에 따라서 손익이나 기업의 펀더멘탈이 바뀌는 것처럼 회계상으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무형자산은 옵션이다라는 거죠. 옵션이다라는 겁니다. 옵션이다. 그래서 플랫폼에서 창출되는 매출이 무형자산 창출되는 매출이 이런 투자 비용을 넘어서는 순간부터는 크게 이익이 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그 뭐 굉장히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하나 설명을 못 드린 게 있는데, 네. 자, 리얼 옵션의 현실과 환상에 대한 얘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뭐 저도 그렇고 다모다란 교수도 그렇고 다모다란 교수님도 리얼 옵션에 대한 소개 자료를 만들면서 마지막에 이 그림을 넣으셨더라고요. 현실, 팩트, 그리고 환상에 대한 얘기입니다. 다모다란 교수님이 그 레밍 이야기를 하시면서 레밍이 앞에 있는 레밍을 따라가다가 결국은 절벽에 떨어져서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밸류에이션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 밸류에이션을 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그래서 이게 구명조끼를 입어라 뭐 이런 얘기도 하셨고요. 근데 이제 이 그 리얼 옵션을 제가 이제 설명하면서 이제 한 가지 이제 걱정이 되는 부분은 뭐냐면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리얼 옵션의 내용을 적용을 해본다면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모든 주식이 옵션처럼 거래돼서 하늘로 다 날아가겠네? 이런 식으로요. 하늘로 다 날아가겠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환상이고요. 레밍이 앞에 있는 레밍을 따라가면서 생각하는 건 이거예요. 하늘로 올라가겠구나, 우리도 드디어 이렇게 가면서. 그러나 그렇지 않고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이거는 현실인 거고요. 이거는 환상인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리얼 옵션은 물론 버블의 논리로 활용될 수도 있고 야 이게 옵션이니까 주가가 더 가도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일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 변동성이었어요. 리얼 옵션처럼 거래되는 주식은 변동성이 오히려 플러스 요인입니다. 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거 리얼 옵션에 대한 얘기까지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식을 보는 관점에서 새로운 관점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도움 받으시고 꼭 성공한 투자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